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제 결혼 4년 차 되는 34살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여기 사연 라디오를 엄청 열심히 듣게 되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시댁과의 일은 아무래도 예민한 부분이라 남들에게 쉽게 고민을 털어놓기 어렵더라고요. 친정에 물어보려고 해도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일은 아닌가 싶어 말도 조심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하나씩 들으면서 그간 결혼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번에 있었던 일은 저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처음 시댁의 행동에는 그럴 수도 있나? 내가 너무 예민하지는 않은가 싶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저는 시댁이라는 곳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그 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 4년 차인 만큼 일단 남편과의 만남을 짧게 이야기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과는 그리 긴 연애 끝에 결혼을 결정하지는 않았고요. 친구 소개로 만난 사이인데 얼추 조건도 비슷하겠다, 가치관도 맞겠다 싶어서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당시에는 제 나이가 아직 30밖에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리 결혼을 서둘러 해야 했나 싶기도 합니다. 거의 연애를 마치자마자 결혼식장에 들어선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제 주변을 돌아보니 34살 나이에도 아직 연애만 하고 결혼은 생각 않는 커플들도 많더라고요. 거기에 사실 시댁과 제 친정은 하나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제 친정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교회를 다닌 터라 저는 제사라는 걸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연세는 많으시지만 아직 정정하시고요. 한마디로 모태신앙 가족이죠. 반면 시댁은 예비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제사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차이 때문인지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모가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너희 집은 모태신앙이라면서? 교회 다니느라 제사도 없던 집안이라는데 우리 집에서 잘 적응이나 할 수 있겠니? 너도 우리 아들 녀석한테 들었겠지만 우린 제사가 1년에 9번이야. 거의 달에 1번 정도는 한단 말이다. 당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애한테 그렇게 겁을 주나? 그런 건 차분히 배워나가면 되는 일이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사람이 그냥 며느리니까 겁주려 하는 말이니까. 어머머머, 이 사람이 생사람 잡네. 나 겁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에 행사가 이 정도 있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지. 예, 걱정하지 마. 아내 본 애한테 내가 힘들게 시키겠니? 그냥 제사가 있으니 그때마다 와서 만난 거나 먹고 구경이나 하라 이 말이니까. 시모의 말처럼 처음 1년 동안은 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손을 보탤까 싶으면 아휴, 원래도 우리가 하던 일인데 뭘. 넌 그냥 저기 앉아서 여기 이거 먹으면서 쉬고 있어라. 그럼 고사리 손으로 도와봤자 어차피 우리가 후다닥 하는 게 더 나아. 그러니까 TV나 보면서 좀 쉬고 있어. 하지만 어떻게 며느리 된 입장에서 가만히 아기 쇠모이 먹듯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눈치 보면서 다 된 음식 제사상에 나르는 건 얼른 가서 도와드렸죠. 시모나 시부도 이런 제 모습을 아주 칭찬하셨고요. 제사라곤 하나도 모르는 애일 텐데 센스도 좋고 애가 싹싹하다고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시모의 행동은 고모들 있는 앞에서도 멈출 줄 몰랐는데요. 저를 이리 귀하게 여겨주니 저절로 시댁 식구들이 제사 때마다 저를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이런 마음 편한 환경이었으니 자연스레 아이도 가지면서 가족이라는 생활에 안정을 찾기 시작했죠. 거기에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본 시모는 저를 이전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떠받들어줬습니다. 대를 이을 장손을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 갔다 오니 이상하게 제사 때만 되면 제게 너도 이제 결혼 1년 차에 아이도 낳았으니 음식 하나씩 배워봐야지 하며 일을 하나씩 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모의 행동에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시댁 행사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민폐지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이 아니랬다는 걸 시간이 지나며 점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 내가 저번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그렇게 하고 있니? 너 지금 시험이 말이 우습다 이거야?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 에? 아니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말을 왜 우습다 생각해요. 그냥 평소에 안 하던 거라 익숙치가 않아서. 저번에 찾아본 영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영상이니 시어머니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왜 영상을 찾아보고 난리래? 아우, 됐어. 그리고 그놈의 익숙지 않다는 소리 좀 그만해라. 어떻게 애가 하나를 가르쳐도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지. 우리 장손 낳아서 내가 이번만은 넘어간다. 저런 것도 며느리라고 들인 내가 잘못이지. 아휴, 갓 결혼했을 때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아이도 낳았겠다. 절 다 잡은 물고기라 생각하신 건지. 일을 시키는 건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런 시모의 핀잔은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만 갔어요. 그러다 절정이 된 건 태어난 아이가 1년 만에 세상을 떠난 이후였습니다.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어요. 자식 잃어본 부모의 마음. 이렇게 갑자기 느끼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제 뱃속에 38주라는 긴 시간 동안 품어온 생명이었습니다. 그걸 열병 하나로 이렇게 손쉽게 잃어버리게 될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회사고 일이고 정말 손에 잡히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주룩 흘렀었죠. 저도 가슴이 너무 아픈데 시모는 아이가 죽은 건 다 제 탓이라 저를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대체 애를 어떻게 관리했기에 그깟 열병에 그 어린 것을 떠나보내? 네가 그러고도 어미냐? 어찌 자기 자식 하나 제대로 보질 못해서 주변에 널리고 널린 게 병원인데 우리 장손을 네가...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이 제일 힘들다는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남 탓을 해야겠어요? 가족을 잃은 슬픔 어디에 풀어낼 수 없으니 제게 이렇게 모진 말을 하는 시모라도 당시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도 이만큼 슬픈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자 잃은 시모도 오죽할까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중간에 잘 중재해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모는 이후로도 저만 보면 자꾸 딴지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에, 전을 이런 모양으로 붙이면 어떡하니? 이러면 지나가던 조상님도 네가 붙인 전은 먹기 싫다고 버리고 가겠다. 대체 2년 동안이나 배웠는데 뭘 배운 건지. 너는 일도 못해. 네 애도 제대로 못 지켜.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엄마, 너무 그러지 마. 올해도 잘해보겠다 그러는데 엄마가 잔소리하면 괜히 기만 죽잖아. 뭐 사람이 손재주가 워낙 없으니까 이런 거겠지. 평생 제사라곤 여기서밖에 구경을 못 해봤다는데 안 그래 올케? 아직 마음도 추스르기 전에 매번 제사 준비를 하며 시모는 잔소리 잔치, 신우는 옆에서 제가 손재주가 없다느니 하며 비웃기 바빴죠. 하지만 더 속상한 건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아기를 걸고 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배로 낳은 자식이니 제가 더 마음이 아픈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시모는 제 것을 잃은 양 항상 애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거기에 남편의 태도도 짜증이 났죠. 아이 낳기 전만 해도 아이를 잃은 직후에도 꼬박꼬박 저와 함께 제사에 참석했던 남편은 이를 핑계로 바쁘다며 매번 제사에 늦기 시작했죠. 혼자서 시모와 신우의 타박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저는 남편에게 조금 투덜거렸습니다. 당신 요즘 나랑 제사도 같이 안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님이랑 형님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는지 알긴 하냐고. 나한테 우리 영희 그렇게 떠나보낸 게 내 탓이고 애 못 본 것도 전부 내 탓이래. 거기에 제사 준비도 제대로 못한다 매일 잔소리고. 또 그 소리야? 우리 엄마도 하나 있던 손자 떠나보냈으니 마음이 좀 그래서 당신한테 예민하게 굴었겠지. 당신도 어지간하면 그냥 좀 곱게 넘어가라. 괜히 깊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건 당연히 스트레스 받을 일이지.
나라고 뭐 멀쩡해서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당신 정말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 결혼 전에 했던 그 다짐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갔는데? 제발 그만 좀 하자.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당신한테까지 그런 소리 들어야겠어?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다고. 당신도 스트레스 받겠지만 나도 당신이랑 엄마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 남편이 예전에는 제사 때도 저와 같이 가서 일을 거들어주곤 했거든요. 요즘은 일 때문에 그러지 못했지만 못내 서운한 마음 한 번은 털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그래도 일찍 가면 내가 많이 도와주잖아. 나 같은 남자가 어디 대한민국에 많은 줄 알아? 이러면서 오히려 시댁우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 평생 제사를 지내본 사람도 아니고 제 편 한번 들어주기가 그렇게 힘든지. 이게 바로 시집살이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시댁의 제사와 더불어 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저보다 3살 많은 신우가 결혼하면서 생긴 아주버님과의 마찰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아주버님은 시댁 집안 남자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한지. 굳이 시댁 일에 참견하겠다고 처가댁 제사까지 쪼르르 따라와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아주 대단한 전문가 납셨습니다. 이건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세요. 보시면 제일 앞열엔 과일, 과자, 그리고 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나물이 2월에 있죠? 이건 틀린 방식이라니까요. 거기에 아주버님이라는 사람은 정말 가부장적인 사람 그 자체였죠. 남자가 어딜 주방에 들어가냐며 지금껏 제사 준비 잘만 도와주던 남편을 데리고 제사 때마다 그렇게 밖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시모는 사위라서 그런지 아니면 애초에 저를 놔두고 음식하는 걸 도와주던 꼴이 보기 싫었는지 그런 둘을 아무런 터치도 없이 내버려두고 말이죠. 그래서 홧김에 질러버렸죠. 어머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 아무리 아주버님이 원래 그렇게 살아왔다 해도 저한테는 제사 음식 하나 못한다고 잔소리 하셨으면서 왜 괜히 멀쩡히 있던 제 남편까지 꼬드겨서 밖으로 놔두는 아주버님한테는 뭐라고 안 하세요? 저는 며느리고 아주버님은 사위라고 지금 차별하시는 건가요? 뭐? 세상에, 얘 말하는 것 좀 마라. 너 그래서 지금 제사 준비하는 게 싫다 이거니? 너희 집은 제사 없는데 시집 와서는 제사 준비 제대로 못한다 욕이나 듣고 그러니 꼴에 열받았다 이거니? 세상에, 옳게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럼 내 남편이 옳게처럼 제사 준비해야 맞다 생각하는 거야? 서로 입장이 다른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그렇게 당당하면 제사 준비라도 제대로 하고 말을 하든가. 제대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무슨 뭐라고요? 솔직히 저요, 남편이 시댁 제사 줄인다 해서 결혼하겠다 마음먹은 거고요. 시댁 식구들 아버님 빼고는 제사 음식 다 같이 준비한다는 그 말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형님 결혼하기 전까지는 도와줘서 참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게 차별? 저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솔직히 고모님들 큰 제사 때야 모여서 음식하는 거 도와주셨는데요. 짜잘하게 있는 제사에는 오지 않는 건 다반사에 제사하고 나서는 그 음식들 몽땅 다 싸들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 반찬 해주려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차별이라니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당장에 하던 일을 멈추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몹쓸 년, 저러고도 며느리냐 하는 시모와 신우의 쌍욕이 들렸지만 전 멈출 생각이 없었죠. 밖에서 아주버님과 함께 술을 마시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남편은 들어와서 괜히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엄마랑 누나 앞에서 대체 무슨 소리를 했길래 둘이 아주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그러고 있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왜? 결혼하고 한 3년 살았다 싶으니까 이제 내가 우스워? 당신이 분명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시댁 제사 줄일 예정이고 시댁 식구들 모두 나서서 제사 준비 돕는다 나한테 그러면서 결혼하자 하지 않았어? 또 그 소리야? 지금까지 제사 준비 다들 도와줬잖아. 근데 뭐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는데? 뭐 오늘처럼 내가 형님이랑 같이 한 잔 걸치고 나갔다고 그거 하나 때문에 이러는 거야? 도와줘? 똑바로 말해.
도와준다던 사람들은 큰 명절 아니면 보기도 힘들었고 그마저도 와서 돕는 척이나 하며 만들어 놓은 음식 싸가기 바쁜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당신은 최근에 아주버님이랑 아주 죽이 척척 맞아서 겉으로 나들고 내가 어머님이랑 형님 사이에서 어떤 소리 들으면서 그간 제사 준비했는지 알아? 제사라면 이제 아주 치가 떨린다고. 그제야 남편도 사태 파악이 됐는지 잔뜩 화가 난 저를 달래며 미안하다. 내가 술김에 갑자기 화가 올라서 그랬다. 용서해달라 하는데 전 넘어가지 않고 제가 원하는 바를 말했습니다. 그딴 사과 필요 없고 나랑 당장에 이혼하기 싫으면 당신 입으로 당신 집에 말해. 나 우리 영희 그렇게 됐을 때도 당신이랑 힘든 거 다 이겨내면서 버텼어. 그런 사람이 제사 고작 그거 하나 때문에 이혼 이야기까지 꺼내야겠어? 나 이제부터 제사 때 시댁에 안 간다고. 명절에 식구들 다 모일 때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절대 손 안 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자 남편은 쉽게 그러라 하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또 제사가 찾아오면 못 믿어온 척하며 가서 제사 도울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큰 오산입니다. 전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선고 후에 첫 제사를 빠지겠다 말하니 남편이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왜? 우리 집 제사에 엄격한 거 알면서 왜 이러는데? 내가 이번엔 도와준다니까? 이번엔 고모님들도 다 오시기로 했다고. 어른들이 당신이 없는 거 보면 대체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다들 알아서 잘 생각하시겠지. 당신은 내가 전에 했던 말이 아주 우습게 들렸나 봐? 난 안 갈 거니까 당신 혼자 가서 그 잘난 제사 돕든지 말든지. 그리고 그렇게 남의 눈이 무서웠으면 처음부터 내가 불만 얘기했을 때 잘 달래지 그랬어. 본척 만척한 사람이 누군데 그래? 제가 안 가겠다 버티니까 아휴 하면서 한숨을 크게 내쉬곤 남편은 어쨌든 혼자 시댁으로 가더군요. 그렇게 남편이 시댁에 도착해서 제가 안 간다는 사실을 알렸는지 불이 나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행동거지야? 너 집에서 이렇게 배웠니? 어딜 감히 제사를 빼먹을 생각을 해? 네, 저 집에서 이렇게 배웠고 앞으로도 그 잘난 제사 가지도 않을 겁니다. 어차피 저 제사 준비하는 거 못마땅해 하시잖아요.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지면 더 좋죠 뭐. 뭐라고? 고작 그거 한마디 들었다고 지금 제사를 빠지겠다 이거니? 너 우리 고모들이 널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 너 같은 며느리 들였다고 우리 집안 욕할 거 아니냐고. 당장 와서 제사에 참석하지 못해? 제가 지금까지 한 말 못 들으셨어요? 저 참석할 마음 없다니까요. 어차피 짐짝인데 그냥 없는 사람 셈치고 제사 지내세요. 모자란 사람은 그냥 빠져들일 테니까요. 시모는 계속 소리 지르며 제사 참석 안 하는 못돼 먹은 년이라고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대로 전화를 뚝 끊었죠. 막상 제가 이렇게 나오니 남편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제발 내가 중재 잘해줄 테니까 제사 같이 가자 하면서 자꾸만 같이 제사에 가야 한다. 절 설득하려고 했고요. 그런 남편에 질려서 전 거의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시댁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애원을 하던 남편은 시간이 지나자 화내면서 진짜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하며 이혼 이야기까지 꺼내더니 이내 제가 아무렇지 않게 그래? 이혼하든가 하면서 말하면 또 지레 겁먹고 미안하다 용서를 빌고 남편이 이렇게 저자세로 구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래 보여도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큰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매년 성장을 하면서 그래도 꾸준히 억 단위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평범한 연봉 4천 받는 회사원이었고요. 그러니 생활 전반이 제 손에서 이루어지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시모라는 사람은 이런 며느리 귀한 줄 모르고 시부도 사업하는 사람이고 돈 좀 번다 이거겠죠. 못 굴리는 거 없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으니 냉전 아닌 냉전의 기운이 흘렀고 보다 못한 시부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친척들이 며느리는 왜 제사에 안 오냐 묻는다. 제발 이제 좀 오면 안 되겠냐 하며 묻더군요. 아마 시부에게 혼날까 싶어서 시모가 말을 안 했던 것 같았죠. 그래서 다 고자질했습니다. 그리곤 시댁에서 한바탕 했는지 다음날 저한테 다시 전화와서 이러더군요.
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 시아비한테 바로 말을 했어야지. 미련하게 그런 걸 꾹 참고 건디고 있어. 내가 단단히 일로 두었다. 어디 자식까지 잃고 힘든 애를 붙잡고 그딴 막말을 짓거려. 내 마누라라도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러며 시부가 그간 자기도 소홀했다,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데 그에 저도 화를 좀 풀고 시모가 마음을 좀 고쳐먹었겠지 싶어서 다음 제사부터는 나가겠다 했죠. 그렇게 시부와 약속했던 다음 제삿날이 다가오는데 이상하게 얼마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면서도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 같은 것이 계속 들더라고요. 병원을 갔지만 체한 것 같다며 약만 주고요. 그 약을 먹고도 전혀 나아지지 않길래 어디 큰 병원에 가서라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괜히 제사 가기 싫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며 눈치나 주고 말이에요. 그냥 확 가지 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시부와 했던 이야기도 있으니 일단은 참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제사 전날이 되었는데 아침부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화장실인가 싶어서 화장실에 가도 배만 아프고 뭐 나오는 것도 없고 말이죠.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냥 저번처럼 체한 거 아니냐 그런 말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체한 건가 싶어 얼른 가서 제사 준비만 대충 해놓고 응급실이라도 들어가자 싶어서 남편과 함께 시댁을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이날을 벼르고 있었는지 시모가 아주 표독스런 표정으로 대문 앞에 떡 서 있더라고요. 아주 팔짱까지 딱 끼고 말이에요. 그래, 꼴에 돈 좀 번다고 그간 제사도 빠지고 아주 편하게 잘 지냈나 보다. 왜? 그냥 네 시아버지한테 전부 고자질하지 그랬니? 내가 이런 말도 아무렇지 않게 한다고. 왜 또 그래? 아무튼 이렇게 왔으면 됐잖아. 이 사람 오늘 배가 많이 아프대.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서 제사 준비 끝내고 쉬자고. 그런 시모의 말에 혹시나 또 말다툼으로 번질까 남편이 얼른 끼어들어 중재했고요. 아마 제 안색이 엄청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에는 재료 준비만 떡하니 되어 있고 있어야 할 신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실에는 이 모든 발단 중 하나인 아주버님이 덩그러니 TV나 보고 있었고요. 아주버님은 저를 보더니 오늘 제사 준비한다 그랬죠? 수고해요. 한마디 툭 던지곤 그대로 자긴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이 TV 채널만 돌리더군요. 거의 독박으로 제사 준비를 하란 거였죠. 성질 같아서는 뭐라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은데 이날따라 배가 너무 아팠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 하나 붙잡고 제사 음식을 서둘러 했습니다. 남편도 제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생각했는지 웬만하면 자기가 다 하겠다며 열심히 전을 붙였고요. 그렇게 같이 음식을 하던 순간 배가 말도 못하게 아픈 거예요. 누가 제 배를 망치로 두드렸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제가 악 소리를 내며 바닥을 뒹굴뒹굴 구르자 남편이 놀라서 뛰어오더라고요. 당신 왜 그래? 배 많이 아파?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지금 당장 병원 갈까? 뭐라 말을 해봐 좀. 내가 어떻게 이런 남편의 반응에 시모란 사람은 제 이런 행동들이 엄살로 보였는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가 그리 아프다고 난리야? 배 좀 아픈 게 뭐가 대수라고. 당장 거기 있는 동태전이나 마무리하지 못해? 몇 시간 뒤면 제사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미적거릴 거야? 여기 통태로 한번 맞을래? 아니면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여기 통태전이나 붙일래? 엄마는 지금 제사 그게 중요해? 이 사람 아침부터 상태 안 좋았단 말이야. 사람이 이렇게 아프다 바닥을 구르면 무슨 일이 있다 생각을 해야지. 시모의 말에 그래도 제 남편이긴 한 건지 반박 한마디는 해주더군요. 그러면서 서둘러 119에 전화를 하려는데 시모는 그런 남편의 전화기를 뺏으면서 이러는 겁니다. 지금까지 조상님들 무시했으니 천벌받은 거지. 그냥 아프게 놔둬라. 어차피 저거 다 꾀병 아니야? 배 아프다고 해봤자 그거 얼마나 아프다고. 저거 다 꾀병이야, 꾀병. 뭐하는 짓이야? 이러다가 정말 이 사람 잘못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아프다고 동동 구르는 사람 앞에서 지금 무슨 꾀병이니 많이 그런 소리를 해. 제발 그 전화 이리 줘, 얼른. 둘이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사이 찢어질 것 같은 배를 부여잡고 저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점점 의식을 잃어갔고 끝내 제 기억 속에는 병원에 어떻게 갔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눈을 뜨니까 병원 침대 위였거든요.
엄청 아픈 고통 속에서 남편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맹장이 터졌었답니다. 거기에 염증들이 주변 장기들에 들러붙어서 복막염이 되었고요. 왜 사람이 이 지경이 돼서야 병원에 왔냐며 의사한테 크게 혼났습니다. 당신 수술 거의 4시간은 넘게 했어. 염증들이 번져가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 하더라. 그만하길 천만 다행이라고. 이렇게 전 병원에서 한참 동안이나 진료를 받아야 했어요. 보통은 일주일 정도면 퇴원한다 그러는데 저는 염증 수치가 제대로 안 잡혀서 2주 정도 입원 치료를 했었거든요. 도중에 친정 엄마가 방문해서 몸 괜찮냐 걱정이 많으셨는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식혜가 먹고 싶다고 말했죠.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식혜만큼은 정말 맛있게 만들어서 간식으로 보내주시곤 하셨거든요. 거기에 마시는 거다 보니 소화에도 크게 상관이 없었고요. 제 친정에서 절 이렇게 걱정하는 것과 달리 시모라는 사람은 자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졌음에도 병문안이랍시고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넌 그깟 맹장 하나 터졌다고 무슨 2주나 입원을 하니? 아주 너처럼 유난 떠는 애 대한민국에 없을 거다. 어머님, 지금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 게 누구 때문인데요. 어머님이 제가 아프다 했을 때 제때 병원만 보내주셨어도 일 이렇게 안 커졌어요. 그런데 뭐? 제가 꾀병이라고요? 제가 어머님처럼 그 정도로 양심이 없진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은 걸 아프다 할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가 이렇게 된 게 내 탓이라는 거니? 너 정말 웃긴다. 내가 뭐 맹장염이라도 걸려라고 물 떠다 놓고 빌기라도 했어. 아니 면전에 대고 맹장염이나 걸려라 소리치길 했어. 그걸 왜 내 탓으로 돌려? 그리고 네 행색이 그랬으니 내가 꾀병이라고 했지. 그러게 사람이 평소에 신뢰라는 걸 쌓고 살았어야지. 사람이 아프다고 그렇게 구르면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데 전이나 붙이라면서 큰 소리 치셨잖아요. 남편이 저 데리고 응급실 간다는 것도 꾀병이라면서 뜯어 말려놓고는 누가 들으면 무슨 죽어가는 사람 병원도 못 가게 막은 줄 알겠다. 그러니까 네가 행실을 평소에도 똑바로 했으면 오죽 좋니? 그거 제사일 좀 시켰다고 아주 태바라지게 소리나 빽빽 지르면서 중요한 제사 빠진 것도 참아줬더니 아주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놔라지 그래. 안 그래도 아프고 민감한 상태였는데 시모의 이런 말까지 들으니 제 입에서도 좋은 말이 나갈 리가 없었죠. 지금 사람 한 명 사경을 헤매게 만들어 놓고 죄의식도 없으세요? 어머님은 대체 매사에 뭐가 그렇게 당당하신 거예요? 지나가는 요즘 사람들 붙잡고 물어나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시댁일 돕고 제사 준비 그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으면 잘했다 칭찬할 일이지. 이게 아주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하네. 아프다 해서 지금 참아주려고 하니까 무슨 환자가 왕인 줄 알지? 아주 그러다가 사람 하나 잡았다고 동네방네 소문도 내겠다 너. 둘 다 그만 좀 해 제발 좀. 여기 병원이야.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시모의 말다툼이 더 심해질 기세에 보다 못한 남편이 중재를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더군요. 직접적으로 시모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방관을 해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싶었죠. 그에 전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랑 이러려고 결혼했니? 당신 집 제사해줄 일손 하나 필요해서 나랑 결혼했냐고. 네 아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면 남편이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도 해주고 그래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야, 내 아들이 너보다 돈 좀 못 번다고 아주 우습게 보이는 모양인데 우리 집안도 너보다 돈 잘 벌고 잘 살아. 어디서 떠받들라 말라 아주 지 남편을 손에 쥐고 흔들려 그래. 그러면서 시모는 누워있던 제 머리채를 잡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몸도 불편했던 것도 있고 제가 이 당시에는 배에 주머니 같은 걸 꼽고 있던 때라 쉽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악하고 소리만 질렀죠. 남편은 자기 엄마라고 거칠게 손을 떼어놓지도 못하고 옆에서 하지 말라고 말리는 신용만 하고요. 그때였어요. 제 구세주가 도착한 건. 이게 대체 뭐더라는 짓이에요?
그 돈 당장 놓지 못해? 어디 잡을 게 없어서 아픈 사람 머리를 잡고 이러고 있어. 사부인,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 친정엄마가 손에 들고 있던 식혜를 그대로 냅다 시모에게 던지면서 시모를 제 옆에서 떨궈내줬죠. 식혜통에 맞은 시모는 악 하면서 맞은 부위를 감싸 안고 나 죽는다 소리를 질렀고요. 이렇게 집안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엄마한테는 따로 시댁에서 있는 일 그래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얼마 전에 오빠가 외국으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되면서 혼자 조카 돌보기 힘들다며 오빠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조카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이래다 뒤늦게 손자까지 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짐을 더하면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도 했었고 말이에요. 무슨 짓이야, 사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머리라도 맞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제 보니 이 집안 사람들이 아주 예의라고는 배워먹은 게 없네. 예의는 무슨... 사부인이야말로 지금 예의를 밥 말아 드셨는데요. 어디 괴롭힐 애가 없어서 곱게 키운 내 자식한테 그딴 말버릇을 털어놔요. 그것도 아파서 누워있는 애한테. 그딴 말버릇? 저기요, 여보세요, 사돈. 말이 좀 심하시네요. 일단 저한테 이거 던지셨으면 괜찮냐, 미안하다 사과부터 하셔야죠. 그리고 당신 집 딸내미는 교육이 덜 된 것 같아 내가 좀 훈육 좀 한다 그런 겁니다. 뭘 알지도 못하면서 시집을 보내려면 교육이라도 똑바로 시키고 보내던가요. 제가 지금까지 밖에서 다 들었는데 뭘 알지도 못하면서야. 그깟 제사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죽을 듯 잡아대. 그러다가 내 딸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이라도 질 거야? 엄마의 말에 시모는 어이가 없다는 듯 혀를 차면서 말했죠. 그깟 제사? 당신 집안은 제사란 게 없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지? 사업하는 집안에서 제사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우리 집 중요한 제사 망쳐서 사업이라도 망하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기나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사돈? 제사 그거 하나 잘한다고 사업이 흥하고 망한다고요? 그런 사업이라면 애초에 접으세요. 하늘의 운을 맡기면서까지 할 사업하고 제 귀한 딸 자식 목숨하고 어디 비빌 걸 비벼요? 이제 보니 사람 목숨 중한 줄도 모르네요. 덜 배운 건 사부인이네. 그러면서 남편을 콕 집어 엄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너는 사위라는 놈이, 얘 남편이라는 놈이 네 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도 없이 말하는데 가만히 있어? 평생의 짝을 지켜야 할 놈이 아내 하나 제대로 지킬 힘도 없어서야. 너 같은 놈한테는 더 이상 내 딸 못 맡긴다. 당장 이혼할 준비나 해. 그리고 둘의 팔을 붙잡고 쫓아내듯이 병실 밖으로 밀어내 버리셨죠. 시모는 사람 잡네 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고 남편은 장모님 그게 아니라요 하면서 변명할 생각만 잔뜩 하고는 이대로 나갈 수 없다는 듯이 버티려 하더군요. 엄마는 그런 둘에게 바닥에 떨어진 식혜를 그대로 퍽 하고 던져버렸고요. 통에 담긴 식혜는 그대로 터져 두 사람의 온몸을 적셨고 둘은 퇴퇴하며 어떡하냐 마냐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병실 앞에 서 있을 순 없었죠. 엄마가 손에 잡히는 물건 전부를 던질 기세로 나갔거든요. 그러자 둘은 황급하게 도망가더군요. 아주 꼬리에 불붙은 망아지처럼 말이에요. 넌 왜 당하고만 살고 있어? 이렇게 잘 키워놨더니 왜 남의 집에서 괜한 욕만 먹고 있냐고. 속상해서 진짜. 속상한 표정이 역력한 엄마는 투덜투덜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제 병실에 그 둘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지켜줬고 퇴원 후에 저는 친정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죠. 엄마가 이토록 시댁에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사실을 말이에요. 제 친정엄마는 말이죠. 흔히 말하는 보험 아줌마입니다. 58살이라는 나이에도 아직 고객 관리하느라 눈코 뜰 새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시는 꽤나 잘 나가는 보험사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엄마 고객 중에는 사업 크게 하는 사장님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어차피 너 그 집안에 책 잡힐 구석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왜 이혼 망설이고 있어? 도대체 뭐 때문에? 사실 영희 그렇게 보내고 나서 솔직히 그 슬픔 이겨보고자 얼른 애를 하나 더 만들자 했어.
열심히 노력했는데 영희 때처럼 쉽게 애가 들어서진 않더라고. 게다가 왠지 모르게 내가 이혼하면 하늘에 있는 영희가 자기 탓을 할 것만 같아서. 네 슬픔 나도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희생까지 하며 그 집에 목맬 필요는 없잖아. 왜 그렇게 미련해? 그리고 영희가 그렇게 힘든 엄마 보고 하늘에서 웃고 있을 수나 있겠어?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시모가 저를 제사에 꼬박꼬박 부른 것도 제 잘못이 아닌데도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또다시 임신을 하려고 힘겹게 시도를 하는데도 애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이유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마냥 제 잘못만 있지는 않겠지만 신경은 쓰였죠. 그래서 그런 잔소리에도 꾹 참으면서 제사일에 참여하러 나갔던 거고요. 그게 뭐라고. 걱정할 필요 없어. 너 대신 이 엄마가 복수도 해주고 그 인간들이 네 앞에서 두 손 싹싹 빌면서 용서까지 구하게 만들어주마. 아무튼 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 엄마의 고객 중에 한 회사가 이번에 엄마 덕을 크게 본 사람이 있거든요. 회사에 크게 불이 나게 됐는데 엄마가 알아보니 화재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다 하더래요.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사장님을 설득해서 건물에 화재보험을 들어놨거든요. 그 사장이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어차피 창고로 쓰는 건물에 불날 물건 하나 없다면서 엄마 말에 콧방귀도 안 끼다가 엄마가 계속 설득해서 돈 아깝다 하면서도 꾸역꾸역 보험을 넣으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창고에 불이 나면서 큰 손실을 입을 뻔한 걸 엄마가 구해준 겁니다. 그 사장 입장에서는 엄마가 거의 구세주였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장님이라는 사람이 시부회사의 재료를 납품받는데 그 양이 거의 시부회사 매출의 절반 정도라 하더라고요. 엄마는 이런 시댁의 인성을 그 사장님도 알아야 한다며 그간 있었던 일을 싹 다 말했대요. 사장님, 정말 저런 회사랑 거래하실 겁니까? 그 사람들이 제 딸이 거의 사경을 헤매는데도 그깟 제사가 중요하다고 아픈 애 붙잡고 전을 붙이라 했답니다. 엄마의 말에 사장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에이 사람이 그러겠나 하면서 웃으면서 말했다는데 이후 엄마가 내민 동영상을 보면서 저런 못된 인간이 하면서 성을 내셨고요. 그 동영상도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있던 병실이 1인 병실도 아니고 4인 병실이었어요. 침대는 꽉 차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시모가 그 난리를 피운 겁니다. 그래서 듣다 못한 제 옆 침대 사람이 그런 몹쓸 인간들은 인터넷에 올려서 몰매를 맞아야 한다면서 핸드폰으로 그때 일을 촬영해뒀다 하더라고요. 그걸 저희 엄마한테 필요하면 쓰라 줬던 거고요. 그분도 딸 자식이 있어 제가 당하는 걸 보고는 분노가 치밀었대요. 아무튼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시부에게 곧장 거래를 않겠다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더군요. 그런 일이 있으니 바로 제 전화통에 불이 났겠죠. 얘야, 사돈한테 말 좀 전해주렴. 왜 괜히 가만히 있는 이 사장 건드려서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하려 그래.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거잖니. 제가 왜요? 저 그렇게 당할 때 아버님 말린 적 한 번도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장님 통해서 동영상 보셨겠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당한 거지 처음부터 제가 뭐라 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몰랐다니까. 그 사람이 밖에서 그러는 걸 내가 어떻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잡을 수 있겠어. 그러니 이번 한 번만 어떻게 넘어가다오. 이러다가 우리 집안 망하면 너도 큰일 아니냐. 아버님, 몰랐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은 그럴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 정정해 드리자면 전 아버님 사업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전 그이랑 이혼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 그 집에 두 번 다시 발도 들이지 않을 거거든요. 솔직하게 엮이기도 역겹네요. 이혼? 아니,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 이혼을 해? 이 일의 발단은 다 내 마누라 때문 아니냐. 내가 우리 마누라 데리고 가서 네 앞에 무릎이라도 꿇릴게. 그러니 이번 일만은 제발 어떻게 좀... 싫습니다. 그런 억지 사과 받기도 싫고요. 전 이미 시댁에 마음 떴습니다. 저희 부모님, 가족들 모두 화난 상태고요. 그러니 알아서 해결하시죠. 어차피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행동 거지의 문제 같으니.
차가운 제 반응에 시부는 안절부절 제발 말만이라도 잘 전해달라 사정을 했지만 저는 딱 잘라 끊었습니다. 그러자 온 시댁에는 역대급 쓰나미가 몰아치기 시작한 거죠. 어떤 말이 오갔는지 모르겠으나 남편도 자기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하고 시모도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로 장문의 사과를 하며 제발 용서해달라 빌더군요. 이런 시댁 식구들의 노력에도 꼼짝 않고 저는 이혼 소장을 바로 남편에게 날렸습니다. 그러자 발에 불이 난 것처럼 달려와 엎드려 빌기 시작하더군요. 며느라,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니. 왜 이런 일로 이혼을 한다 그래? 부부는 원래 그렇게 싸우면서 화해도 하고 그러고 사는 거다. 근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래 여보, 왜 갑자기 이혼을 한다고 그래?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앞으로 내가 더 신경 쓸 테니까 이혼은 제발 물러줘. 앞으로는 엄마가 제사로 당신한테 뭐라 못하게 내가 아주 단단히 일러둘게. 당사자들은 저렇게 고개가 빳빳한데 제가 어떻게 이 사과가 진심이 담겼다 믿나요? 이혼은 할 만하니 제가 이혼 신청을 했겠죠? 아버님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앞으로는 본인 집안 단속 잘하시죠? 그러자 제 말에 시부는 그대로 시모의 팔을 잡고 저와 엄마 앞에 내팽개치며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하곤 눈에 불을 켜고 시모를 째려보더군요. 시모는 벌벌 떨면서 아이고, 그간 내가 잘못했다. 우리 큰애도 곧 너한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싹싹 핀다더라. 그러니 우리 양반 사업은 제발 어떻게 해결 좀 해다오. 그간 지낸 정도 있잖니. 이혼도 제발 물러주고 말이야. 우리가 남은 아니잖니. 아주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하시네요. 왜 그때처럼 못 배워먹은 집안이라 욕하지 그러세요? 본인들 인성 때문에 그렇게 된 걸 왜 애 앞에서 그렇게 손이 팔이 되도록 비세요? 그리고 얘 당신 같은 집에 못 보냅니다. 내가 그 집안 더 이상 보기 싫다고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 쫓아내고 준비하던 이혼 소송을 바로 진행했죠. 그 결과는 당연하게도 제가 이겼습니다. 엄마가 가진 영상은 제가 이길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었는데 위자료 1,000만 원에 제가 결혼하면서 들고 갔던 금액은 모두 회수할 수 있었죠. 혹시나 재산 분할이 안 되면 어떡하나 고민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 뒤로는 지금까지 회사에 집중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연애나 남자 얼굴은 꼴도 보기가 싫어서 어떻게든 회사를 더 번창할 방법을 찾으며 지내고 있네요. 엄마는 오히려 줏대 없는 놈이랑 잘 헤어졌다고 시원하다 하세요. 적당히 쉬면서 생각이 있을 때나 결혼은 저 알아서 하라 그러시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언젠가 했던 말처럼 아이가 절 지켜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그 많은 시도 끝에 제가 다시 임신을 했거나 아이를 낳게 되었다면 시댁이 아무리 싫어도 그 결혼 생활 접겠다는 생각은 절대로 못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먼저 떠난 제 아이에게 밝은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떻게든 빨리 회복하고 일어서야죠. 요즘 어른들의 생각에 중간에 제 행동들이 너무 발칙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는 계속 변하는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정말 열심히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노력을 한 사람이고요. 하지만 이런 노력은 둘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것을 꼭 좀 알아주셨음 해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 그 정도의 이해는 꼭 필요하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긴 이야기였지만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